대한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슈미트 첩보원에 의해서 북한의 제6집단군 10만 명의 제6집단군이 붕괴된, 괴멸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제6집단군 괴멸 사건은 아직 대한민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에 온 탈북자 중에서도 그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1996년도에 평양에 있을 때 국가안전보위부 고위 일꾼에 의해서 제6군단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군단 사건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그 사건이 존재하였고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 개방의 물결과 198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된 소련과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로부터 시작되어 북한에서도 그 당시 변화의 물결이 조금씩 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로 이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과 미중앙정보군 개혁 개방의 물결의 흐름을 타고 중국과 맞닿아 있는 북한의 항정북도에 대한 새로운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심양에 본부를 두고 연길과 훈춘을 통해서 슈미트 공작원들이 북한 내부로 침투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군단에 대한 그 당시 청진시 라남구역에는 제6군단 본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첩보기관의 타겟은 육군단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수하여 육군단을 통해서 무엇인가 계획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 시작은 대한민국 첩보원에 의해서 매수된 중국인 사업가가 청진시 라남구역에 있는 육군단의 근처에서 육군단 정치위원, 육군단 6집단군의 1인자 정치위원의 부인과 접촉하면서 이 작전이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업가는 육군단 정치위원의 부인에게 금으로 만든 숟가락과 젓가락 세트를 선물하게 됩니다. 시작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값비싼 여러 가지 외제 물건들을 이제 부인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액수를 늘리게 됩니다. 결국은 부인을 통해서 육군단 정치위원이 매수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대한민국에서 내린 지령은 육군단 정치위원에게 곧바로 구테타를 준비하라. 그런 계획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당시 북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육군단 역시 보급 물자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 사병들과 장교들까지 굉장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또 그 당시 김정일이도 국가에서 군부에 여러 가지 보급 물자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군단별로, 각 부대별로 그래서 육군단 역시 국가의 그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수단 정치위원도 이 중국인 사업가를 통해서 육군단의 외화벌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그 외화벌이의 그 수준은 그 외화벌이의 범위와 어떤 거래량은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그 당시 육군단이 북한군 전체적으로 볼 때 외화벌이 사업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군단 정치위원은 자기 주위에 육군단 보위부장, 육군단 작전참모장,
등 많은 장교들과 장성들을 포섭하게 됩니다. 정치위원회 완전히 포섭이 돼서 앞으로의 쿠데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 육군단 정치위원은 김일성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김정일이 역시 아직까지 세력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기회를 틈타서 북한을 장악하고 북한의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쿠데타 준비를 당장 실행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군단은 평양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서울과 부산 사이에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육군단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기에는 지역적으로도 멀고 또 어떤 군사적 역량이나 육군단의 규모나 봤을 때 굉장히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미 평양에는 20만 명의 호위사령부, 한국으로 말하면 경호실, 북한은 경호실이 한 개 사령부입니다. 한 개의 집단군 병력인데 그 다음 그 주위에 평양 방어사령부, 한국으로 말하면 수도 방위사령부가 10만 명 정도로 또 포진해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기갑사단과 그리고 가장 최신의 무기와 장비로 무장됐기 때문에 육군단 병력으로 그들을 치기에는 바위돌로 계란치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단 정치위원은 앞으로 평양에 있는 호위사령부와 방어사령부에도 손을 뻗쳐 그들을 매수하여 같이 협동작전으로 쿠데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치위원은 함경북도 도당책임비서, 함경북도 조직비서, 함경북도 사회안전부장, 함경북도 보위부장 등 행정기관의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불행히도 운이 나쁘게 이 육군단의 쿠데타 계획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에 있는 인민무력부 보위국에 한 통의 제보가 날아오게 됩니다. 육군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육군단에서 무엇인가 장군님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런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럼 그 편지는 누가 보냈냐? 그거는 육군단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는 청진시 라남구역 라성동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첩보요원에 의해서 그 편지가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의 첩보요원은 또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 육군단 사령부가 위치한 주변에 민간인 사택이 있습니다. 그 민간인 사택에 육군단 한 장교가 내려와서 술을 마시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 육군단 정치위원장 동지의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는 곧 잘 살게 될 것이다. 그 정보를 그 라성동에 있는 첩자가 듣고서 처음에 라성구역 보위부에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보위부는 청진시 보위부 반탐처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까지 올라가는데 도에서 그 정보를 깔아뭉깁니다. 보위부장은 육군단 정치위원에게 매수가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하부 말단 조직인 라남구역 보위부 부장은 비밀리에 자기 첩자를 평양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에 정보를 띄우게 됩니다. 인민무력부 보위국장은 원웅시라는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그 정보를 받은 원웅이 보위국장은 김정은에게 직보를 하게 됩니다. 이는 즉각
군수동원 총국장으로 있던 김영춘이를 육군단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육군단 사령관으로 김영춘이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김영춘이는 김일성의 친척입니다. 김영춘이가 육군단에 내려오니까 역시 김정일의 말대로 육군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춘은 다시 김정일에게 보고를 합니다. 장군님, 육군단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체포하고 그 일당들을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김정일은 즉각 인민무력부 보위국장 김원웅이 보위국장을 청진으로 급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김영춘의 학계 정치위원을 비롯한 그 일당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한꺼번에 육군단 사령부를 들이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장교들은 다 정치위원에게 포섭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테타 조직의 두목부터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게 한마디로 장수의 목을 먼저 베는 거죠. 그래서 육군단 정치위원을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함경남도 비행장으로 유인하게 됩니다. 어떤 구실로 붙여가지고 어떤 회의를 한다. 정치위원회 회의를 한다. 구실을 붙여서 유인하게 되는데 비행장에서 내리자마자 즉각 체포를 하게 됩니다. 체포해서 평양으로 압송하고 육군단 보위부장, 육군단 참모장, 모든 장성과 장교들을 전부 다 체포하고 함경북도 도당책임비서, 조직비서 등 구하 다 정적 체포하게 됩니다. 그 딸이 평양에 있었는데 밤중에 그 딸의 집으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들어오더니 그 자루, 큰 그 백자루에다가 그 딸을 통째로 집어넣고 같이 있던 남편이가 모두 따로따로 백자루에 집어넣고 이렇게 지고 나갔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바로 체포해서 묶으면 아파트에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루에 넣어가지고 바로 그냥 트럭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교를 포함해서 거의 한 500명 정도를 총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군단을 해체하고 육군단에 그 남아있는 그 잔존을 하여 있는 그 부대들을 전부 다 그 앞쪽으로 함경북도는 북쪽에 있던 그 육군단을 그 남쪽 지역으로 보내고 남쪽 지역에 있던 7군단과 그걸 교대를 하게 교체합니다. 그리고 육군단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장교들을 전부 다 제대를 시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첩보전의 승리였습니다.